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로운 한 주가 2022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맞은 아침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추운데요.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며 전국에 동파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동파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죠. 수도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마른 천을 채워넣거나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어제는 매서운 한파에 2년 만에 한강 물줄기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한강 첫 공식 결빙이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기록이라고 전해왔는데요. 공식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던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얼마나 추운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에 여전히 곳곳으로 빙판길이 남아있는데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7.1도, 대전은 영하 8.1도, 부산은 영하 0.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요. 서울은 1도, 광주는 4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춥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지하철 난방 논쟁입니다. 몰아치는 한파로 사람들의 외출복이 두꺼워지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에서의 난방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요, 지하철 난방 좀 안 하면 안 되냐는 등의 제목으로 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이걸 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히터 때문에 너무 덥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들 패딩 껴입고 타는데 난방을 꼭 해야 하냐, 널널할 때는 몰라도 출근길에 사람들 꽉꽉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해서 더 힘들다, 다들 땀까지 흘리고 있던데 히터는 좀 끄거나 줄여도 되지 않냐라면서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하는 직장인들은요, 난방 덜 하는 칸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또는 추운 날씨에 더위 타는 사람들이 배려를 하는 게 맞다, 외투는 벗고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면서 맞섰습니다. 네,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논란,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난방 논쟁이 항상 뜨거운데요. 이런 불만 접수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많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76만여 건 가운데 이 냉난방 관련 민원이요, 무려 58.7%에 달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객차 내에서 덥다는 민원과 춥다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도 수백 건에 달해서 이 개개인의 취향이나 요구를 일일이 다 맞춰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지하철은 지하철 실내 온도 기준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24도에서 26도, 이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대략 이 객차 양
양쪽 끝이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서 더운 승객은 객실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열차가 너무 혼잡할 경우에는 객실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애플리케이션의 이 혼잡도 예보를 미리 체크하신 다음에 승객이 좀 적은 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승객이 좀 적은 칸이나 양쪽 그 끝에 끝으로. 있는 칸들이 좀 그 덜 덥다. 뭐 이건데 환승하고 이러려면요. 환승 칸이 있어요. 맞아요. 정해진 칸. 거기에 딱 내려야 계단으로 탁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또 몰려요. 네. 그런 데는 좀 온도를 좀 낮춰주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외투를 벗고 타라는 건 안 타보셔서 그래요. 이게 외투 벗고 거기 사람 많은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쵸. 그냥 타게 되거든요. 네.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중국인 감기약 싹쓸이 쇼핑입니다. 중국인들이 최근 1, 2주일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국에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모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감기약을 사서 보내려는 중국인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요. 대형 약국이 몰려있는 이 도쿄도 다이토구 한 상점가의 면세 전용 계산대에는 연일 감기약을 사려는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푸젠성에서 이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 남성은요. 해열제와 진통제 등 의약품을 1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만 6천 원 어치 정도 구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열 증상을 완화시키는 감기약 중에서도요.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특정 약품은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지난주부터 이 1인당 구매 한도를 2개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기사 보고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싹쓸이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이 한국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려고 한다라는 첩보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 국내에 돈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해외 반출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인데요.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유통정보센터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사가 어디에다 무슨 약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감기약이 대량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바로 공개가 된다는 설명인데요. 아직까지는 감기약이나 마스크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중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당국에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초기처럼 사재기라든가 대량 반출 등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국외 반출 금지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달에 정부가 해열 진통제에 대한 긴급 생산 공급량 확대에 나섰다고 그러죠. 예, 너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문해력 위기론입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의 단어나 글의 뜻을 모르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해력 위기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는 사과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라든가 아니면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는 거야? 라는 비판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의 한자어 표현 이 심심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심심하다 이런 표현으로 오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문해력 저하 너무 심각하다라는 논란이 일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어린이와 학생 같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해력 저하 위기론이 대두가 됐었는데 영상 문화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점차 성인들에게도 이런 위기론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선 학교에서요, 이 학부모들이 문해력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거나 이 문해 의지가 낮아서 종종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어린 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가는 단계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성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낮은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우리 MC분들은 아나운서분들이시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22일까지라고 하면 22일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22일까지면 22일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의외로 학부모들 중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가정통신문에 방학 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다라고 되어 있으면 8월 23일이 개학식인데 이 까지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22일에 등교한 학생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로 생기는 해프닝도 많다고 하는데요. 가정통신문에 체험학습 중식 제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본 부모님이요. 네. 이 중식을 점심이 아니라 중국 음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그래. 일방적으로 점심 메뉴 정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오. 민원을 제기하는 정말 웃지 오.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중식 제공을 중국 음식으로. 이 문해력이 또 그런 데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군요. 네. 근데 뭐뭐까지는 고지서거나 뭐 세금 낼 때 뭐뭐까지 내세요 하니까 네. 그때까지 내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내보셨나? 어쨌든 요즘에는 다 줄여 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를 깜놀. 깜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보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책 한 권을 다 읽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긴 문장을 또 몰라요. 이런 건 좀 문제긴 문제인데. 네. 자, 문해력 높이는 데는 그 어떤 뭐 정책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네. 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또 핀란드 등에서도 이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문해력 제고가 문제여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독서를 통한 문해력 제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인데요. 종합사고력 증진까지 꾀한다고 하는데 일단 핀란드는요. 학교 교과 과정 전 과목에 걸쳐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특별한 과목을 지정해서 협소하게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교과서를 없애고 여러 책을 교재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독서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드라마 보면서 문해력을 늘렸어요. 드라마에 무슨 얘기 나오면 뭐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알려주시고. 요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뭘 보니까 네. 그 문장 자체를 달리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문해력에 더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처음 맞는 송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곳곳에 모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이제 여러 사람 모이니까 반갑긴 한데 이맘때 딱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거 왜 그 술을 드시고 자꾸 운전대를 그러게요. 주는지 말이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한재현 선임연구원 그리고 박수림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강남 초등학교 인근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대 운전자가 낮술을 마시고 어린이를 치여서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은 차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좀 바로 풍겼다. 그래서 또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인 처벌이나 교육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가 봐요. 네, 그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음주운전의 재범률입니다. 아하. 그 재범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위 범죄 중에 마약 범죄가 있는데요. 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약 37%를 웃돈다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두 MC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범률? 그 마약범죄 재범률이 지금 37%라고 37,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그거보다 좀 낮겠죠. 그러니까요.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30%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0명 중에 따지자면 한두 명 정도 아닐까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드는데. 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하셔야 할 것은 높은 재범률입니다. 해마다 무려 44%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술을 마시고 또 음주운전을 한다 이거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네.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대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약범죄 재범률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마약은 중독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이게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건가? 글쎄,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분석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답 후보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후보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우. 한번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후보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인지 왜곡 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이거야, 이거 같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걸려도 음주운전은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라는 생각 이것도 때문에, 되는데? 4번은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와는 달리 좀 경미한 범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처벌 강도가 낮으니까 네. 걸려도 나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면 이럴 수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2번일 수도 그렇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지금 멀쩡하다 이거예요. 넌 괜찮은데 할 수 있어, 뭐, 운전할 수 있어. 운전대 잡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정답은 과연? 정답은 네. 1번부터 4번 다예요? 모두 다입니다. 아이고, 진짜?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유 전부 다 네. 정답에 해당되는데요.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경험을 과신하거나 또 남들은 문제가 생겨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 음주운전에 걸려도 뭐 처벌이 두렵지가 않아서 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또다시 음주를 하고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야.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술이 취했으니까 또는 소위 얘기해서 술이 떡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 너무 그러면 취했을 때. 아예 뭐 이러니까 아닌데 네. 적당, 한두 잔, 어느 뭐 정도. 석 잔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아 내가 뭐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 수치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한 잔은 괜찮아. 네. 혹은 오늘은 소주가 아니라 맥주를 마셨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소주 딱 한 잔은 운전대를 잡아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흥미로운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얼마나 다를까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고글은 음주 상황을 재현을 할 수 있는 고글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가장 옆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주를 한 2-3잔 정도 마신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고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상황 이걸 저런 재현을 할 고글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소주 2병 정도 좀 만취 상태를 재현을 할 수 있는 고글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특수 고글을 쓰고 장애물 통과 실험에 나선 운전자. 운전 경력은 한 몇 년 정도 되시나요? 한 20년, 보통 한 10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있으신지. 베테랑이죠. 네, 자신 있습니다. 야, 자신감 일단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잘 하시네. 지금 고글 안 쓴 상태니까. 네. 네네. 확실히 장애물을 하나도 쓰러뜨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잘 통과했습니다. 뭐 코너를 멋져, 완벽합니다. 멋져. 자, 그리고 같은 코스를 2단계 특수 고글을 쓰고 다시 주행을 해봅니다. 이건 소주 몇 잔 자, 정도 드신 거예요? 보세요.
출발부터 좀 어디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그러네요. 네. 조금 전이랑은 또 완전히 또 그래요, 다른 그래요. 모습인데요. 아이고 장애물 충돌했네. 어허허허. 자, 봐요. 끌고 가고 있어. 아이고. 어씨,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열심히 핸들을 돌리고 또 돌려봐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쵸? 안 돼. 자꾸 부딪혀. 자,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한번 보세요. 또 부딪혀. 자, 마지막까지 장애물과 충돌할까? 충돌하고 갑니다. 저렇게 되네요. 이야, 이게 진짜 위험한 아이고 차가 지나온 길이 뭐 엉망이죠? 엉망이네. 저렇게 확 변하네요. 본인도 어떠세요? 놀랬어, 황당히.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지럽고. 자, 평소 상태에서의 운전과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운전했을 때의 차이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지죠? 이거 지금 한 병 정도 마신 맞아요. 도구를 쓴 맞아요. 거죠? 이야,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술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술 들깨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자,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그렇다면 소주 2-3잔 정도 마신 상태라면 어떨까요? 2-3잔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낮은 두세 잔 1단계인 거죠? 네, 일단 1단계니까 뭐 아까보단 괜찮겠죠. 아까 2단계였잖아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낮은 1단계에서도 비틀거리는 실험자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내리막길,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봐요. 같은 1단계인데 그거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자, 같은 조건에서 음주 곡을 썼을 뿐인데 목표 지점까지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 거의 한 지금 시간 가는 거 봐요. 몇 배예요, 진짜. 사르기 한 4배. 4배 차이 나네. 이상이에요, 4배 이상.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은 신체적 특성 변화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운전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소주 2-3잔 정도 마신 그런 고구를 썼는데도 저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 네. 음주운전 막기 위해서 처벌이나 교육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교육을 강화를 해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쉽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새로운 비형벌적인 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이제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네. 먼저 음주 측정 단계를 거쳐서 음주값이 실제로 검출되면은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즉 음주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장치는 이제 1986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고 네. 이후 캐나다와 스웨덴 등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한번 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실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고요. 또한 관련 기관에서도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치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을 좀 줄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정비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으로도 해주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예,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네. 또 다양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수치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 연초 모임을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네. 걱정되기도 합니다. 연말 연초 모임에 단 한 잔이라도 그래. 음주를 하셨다면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똘똘이 스머프가 참 말씀하셨어요. 한두 잔쯤이야. 아유, 전에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고. 네, 네. 그럼요.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더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제 주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시사용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체리 슈머라는 말. 체리 슈머? 네. 슈머? 들어봤는데. 네, 요게 체리 슈머가 그 아이들이 케이크 보면은 위에 네. 체리 같은 체리만 거 먹는 네. 거. 뺏어 먹어, 먹잖아요. 맞아요. 요게 맛있는 부분만 먼저 먹는다, 뺏어 먹는다 이런 말을 네. 이제 체리 피커라고 하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체리 슈머라고 지칭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소비하는 그런 소비 계층을 가리키기 때문에 체리 피커와는 달리 좀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거 좋네. 그러니까 경기 불황으로 알뜰한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체리 슈머라는 말이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속을 챙기고 알뜰한 소비를 하는 체리 슈머. 제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은 TV 보시면서 내가 딱 그런 사람인데 공감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인 MC처럼 내가 체리 슈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에 기업들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알뜰한 체리 슈머 잡아라 혜택 보따리 푸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네,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먼저 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들 요거 네. 귀가 쫑긋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L 백화점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업사이클링 굿즈를 증정하는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이달 2일부터 시작했고요. L 백화점 32개 전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카드 홀더,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크로스 파우치를 증정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업사이클링이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순환의 방법이죠. 이번 굿즈 제작에 활용된 자원은요, 특이하게도 백화점 외벽에 걸렸던 대형 현수막과 또 올 추석 선물 패키지에 포함된 보냉백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냉백? 합니다. 네.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와 협업을 했고요.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 퀄리티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캠페인을 펼치면서 고객에게 사은품 혜택까지 제공하는 그런 알뜰한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하고 보냉팩으로 만든 굿즈라니까 괜찮죠? 이게 한번 이제 볼만한데 네. 그리고 활용을 해볼만한데 그 다음 혜택은 뭐가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카드 할인 혜택 그대로 누리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의 할인도 받고 네. 이렇게 받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카드사 S사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혜택을 가득 담은 반려인 맞춤형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전용 쇼핑몰 등 반려인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에서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할인 대상 업종에서 이 카드 결제를 하면 전달 이용 금액에 따라 30% 할인 혜택을 또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펫 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손해보험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 반려인의 일상 영역에서의 혜택도 빠뜨릴 수 없겠죠. 자, 온라인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5% 할인을 월 최대 10,000원까지 제공하고요. 또 해외 결제, 커피, 편의점,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집 강아지가 저보다 병원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 드는데 맞아요. 일단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문화예술계 혜택입니다. 올해 공연예술계 진짜 큰 이슈였습니다. 이거 광클릭한다고 난리였는데요. 지난 10월에 서울 마곡지구에서 개관한 L 공연장의 티켓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 기업이 마곡에 R&D 센터를 조성을 하면서
있는데요. 공공기여시설로 만든 곳이거든요. 2,500억 원을 들여서 5년 가까이 공들여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개관 공연을 했는데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사이먼 레틀이 펼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오픈 40초 만에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티켓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획 공연 시즌제와 패키지 제도 덕분인데요. 1년간 공연 라인업, 프로그램 라인업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공연 시즌제, 또 이거를 자신의 취향대로 묶어서 할인받는 패키지 제도를 활용하면요. 관람객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표를 살 수 있고요. 한 해 공연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은 줄이고 실구매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준 건데요. 이렇게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 충성 고객도 확보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 되면 공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한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건우 기자, 오늘 주제 뭐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늘 주제, 고객님, 은행인데요. 제발 적금 좀 해지해 주세요입니다. 해지해 주세요. 해지요.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은행마다 고금리 적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실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적금에 가입한 주부 역할은 제가 하고 은행 직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십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차고 나면 금리가 올라가 있는 요즘 저에게는 재밌는 취미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더 이자를 많이 주나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역대급 높은 이자를 주는 최고의 적금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적금 보러 왔는데 여기는 이자 얼마 줘요? 어머, 웬일이야. 따고 왔어. 고객 제대로 오셨어요. 저희 금리가 연 10%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적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찌나 많이 주는 상품인지 상품 제목이 뻥튀기 적금입니다. 연 10%대? 뻥튀기 적금이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월 100만 원씩 2년간 냈을 때 세금을 다 떼거나 받은 돈이 2,600만 원? 당연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적금은 끝나서 목돈을 남긴다. 알고 계시죠? 이 기회에 묵직한 목돈 한번 땡겨보시죠. 대박이다 진짜. 잠깐 기다려봐요. 이미 가입한 적금을 깨고 다시 올게요. 마음에 들어 이분. 그렇게 저는 이미 가입한 적금까지 깨서 새로운 적금을 다시 들었고 연 10%대 이자를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적금에 가입하고 났더니 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보세요? 저 박수림 고객님, 네네. 이번에 저희 그 뻥튀기 적금에 가입을 하셨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제발 그 적금 좀 해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껏들은 적금을 해지하라니요. 아니 근데 고객님 그게요. 사실은 500명한테 제가 팔아야 되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5,000명한테 팔아버려가지고요. 뭐? 고객님 네, 이러다가 정말 저 은행이 이자만 내다가 파산할지도 몰라서요.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도 못 찾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발 해지 좀 해주십시오. 고객님 해지 좀 해주세요.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데? 어머머, 안 되지. 은행 말만 믿고 적금에 가입했더니 적금 가입하자마자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파산될 수도 있다는 은행. 설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일은 없겠죠? 제 돈 안전한 거죠? 답답해. 누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이거 어떡해. 문제가 은행이 됐었죠. 적금을 너무 많이 팔아서 그 이자 부담감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금리 오른다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예금 수신을 하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좀 워워하는 분위기예요. 네. 소동이 지난 1일 경남 남해군에 있는 A지역 농협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은행에선 최고 이게 연 10.25%. 주식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면 참 잘 나오는 건데요. 당연하죠.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 정기 적금을 출시를 했습니다. 가입 금액 제한 없고요. 한 명이 같은 상품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 고객들에게 퍼졌고요. 9시간 만에 전국에서 5,8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모였는데요. 원래 10억 한도 상품이 목표 금액의 100배가 넘는 1,200억 원의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 수습하느라 진땀 좀 흘렸을 것 같은데 은행 측의 실수로 이게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대면이 많아요. 그런데 맞아.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담당 직원이 실수로 클릭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태를 파악한 직원들 곧바로 상품 판매를 중단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은행 측 홈페이지 공지를 띄워서 어르신의 피땀 흘려 만든 지역 농협을 살리고자 하니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고객들에게 읍소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5천여 명의 가입자에게 문자 보냈다고 합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군요. 예, 고객들은 10%의 금리를 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에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어요. 네. 근데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은행이 고객들 모두에게 이자를 다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된 A은행은 네. 경영평가는 1등급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영세한 지역 농협이었는데요. 유사시에 사용할 현금, 유동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적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지역 농협의 출자금이 73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9억 원, 양호하죠. 현금 자산은 근데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유입된 1,200억대 예수금이 유치가 된다면 만기금의 이자가 120억 상당이거든요. 아이고. 현금 자산 3억 원입니다. 이 은행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없죠. 이 사태가 지속되면 은행이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단기 순이익이 10억인데 이자만 100억이 나가게 생겼으니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은행이 파산되는 거죠. 그럼요. 황당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적금 판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지역 농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8.2%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다가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됐고요. 만기 시 돌려줘야 할 금액이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예금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문자를 통해서 상품 해지를 요청을 했고요. 경남 합천군의 지역 농협도 마찬가지로 9.7% 적금 판매하다가 또 제주의 신협에서도 연 7.5%의 적금을 판매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고금리 특판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야, 은행이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적금 해지해달라고. 네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네. 그렇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인데 이 중에는 그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고객들의 적금을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이자 낼 여력이 없으니까 제발 해지해 주세요. 원금만 내겠습니다. 되나요? 안 돼. 은행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말도 안 된다. 뭐라고 하면 계약대로 그냥 하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약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 은행 그 직원의 실수로 과도하게 상품이 판매됐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켜야 되고 강제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직원이 실수로 9%가 아니라 90%로 만약에 기재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단순 오기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을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는 거고 고객들이 그냥 선의로 이렇게 적금을 제가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럼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문자를 받은 고객들이 실제로 적금을 좀 해지를 했나요? 어땠어요? 좀 해지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지난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지율이 40%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유, 많이 하지만 아직 60% 정도의 고객이 적금을 해지할까 말까 좀 갈림길에서 고민 중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어느 정도 숫자 그러니까 그 5천 명, 500명인데 5천 명이잖아요. 네. 그럼 4,500명이 해지하면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뭐 여기까지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내가 500명 안에 들어갈까? 내가 500명 안에 드는 거지. 네. 그러지 않을까? 그걸 왜 해지를 해? 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했다면 은행에서 이 사정을 봐줬을까? 아, 그렇죠. 아까 이렇게 이제 역으로 변호사님 생각하면 얘기로 말이 안 네, 되죠.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재용님처럼 이렇게 할까 말까 약간 이게 눈치 보는 사람이 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면 언제 그러다 파산되면 어떡해 은행이. 한 분도 있다면서요. 아, 파산하면. 파산되잖아. 그치, 파산될 파산하면 수도 다 있잖아. 못 받는 돈 다 거죠. 날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까봐 저는 아예 그냥 해지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적금.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 찬성파와 반대차로 역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아유, 네. 찬성파는 끝까지 버틴다는 사람들 보이는데 이러다 은행이 망하면 원금도 못 건진다. 그렇죠. 눈치 싸움하지 말고 갈아타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반대파는 은행 망하는 거 본 적이 없다. 대마불사 무조건 버틴다. 그러게.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 원금은 건질 수 있다라면서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앞으로 다른 곳보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상품을 피해야 할지 재테크에 대한 좀 고민까지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적금 해지 여부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들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고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농업은 흔히 우리가 아는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니에요. 단위농협이라고 해서 이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서 결성한 일종의 협동조합인데 은행 업무를 일부 취급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농협중앙회의 제1금융권이 아니고요. 저축은행과 같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때에 따라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2007년에 전남 진도군의 한 이 축협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파산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적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 은행은 이제 혹시 파산하더라도 예보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농협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장을 못 받느냐? 그게 또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예금자 보호 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또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각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조합이 파산을 하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돼요. 그럼 그때 이자 방금 들었던 그 금리 10% 이거는 뭐 포함을 해서 받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이 10%의 고금리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약정한 이자와 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둘 중에서 적은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축협 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금리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5천만 원 한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금자 보호 기금에서 가입한 모든 농협의 전지점마다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A 농협이라는 게 있으면 본점에 5천만 원, 뭐 지점에 3천만 원 이렇게 예금을 했다고 하면 각각 지점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예금액 8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가 예치를 하는 은행이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주는지 내가 예치한 은행이 어떤 금융상품 보호 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가입한 상품 금리 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반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적금이나 예금 들었다가 내가 내 의지로 해지를 해요. 네. 만기가 안 됐는데. 그러면 형편없는 이자 줘요. 맞아. 중간에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 별로 못 챙기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은행이 이제 실수를 한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약정됐던 10% 이자는 쳐서 나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은행이 그렇게까지 고객들을 생각하는지 의문이고 이제 가끔 여러분 실손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 받지 않아요? 맞아요. 해지하고 새로운 거 갈아타세요. 맞아요. 네네. 언제부터 저렇게 보험사가 나를 생각했지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갔는데 사실 예전 게 좋다는 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사실 은행으로부터 그거 다 10%를 보장받지 못하고 다만 뭐 은행에서 뭐 달력 같은 거는 이제 주겠죠. 자, 그리고 달력 좋아요.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가 소중한 예금이 파산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분산해서 꼼꼼하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어쨌든 은행의 과도한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람을 키운 60대 여자예요.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얼마 전부터 제 전화도 안 받고 시댁 식구들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왜 저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김장 같이 한 이후로 저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김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번 하면 200~300포기 정도? 많이 하시네. 김장할 때는 사이랑 며느리까지 다 같이 내려와서 도와야 겨우 끝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까지 김장하러 한두 번 정도 내려왔나? 임신했다, 애가 아프다면서 제대로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일손이 모자란다 사정하니까 겨우 내려오길래 올해는 며느리가 왔으니까 평소에 많이 일하던 아들이랑 사이들은 TV 보고 좀 쉬게 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자들은 손이 없어요? 남편이랑 아주버님들은 왜 쉬어요?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는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내가 하도 바쁘다니까 딸이랑 사이들도 도와주는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고 말했어요. 그때는 좀 알아들었는지 조용히 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도 다 끝내고 인사까지 잘하고 올라갔는데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며느리는 제가 사이랑 차별하고 딸이랑 비교해서 서럽대요. 그래서 시댁 종살이는 그만하겠다고 앞으로는 시댁 발길도 끊고 연락도 안 받겠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기가 차더라고요. 시댁 일이라고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명절이면 제사 준비도 아들이 다 도와주는데 다른 며느리들 하는 거 절반도 안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종소리라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올라가서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고 혼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 가만히 좀 있어라 말리더라고요. 가만뒀다가는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아들만 내려보낼 것 같은데 시댁에 발길 끓는다는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고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앞으로 시댁에 연락 끊고 전화도 안 받고 발길도 끊겠다. 일종의 뭐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또 며느리가 왜 아들이랑 사위는 도와주는 거고 그렇지.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은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문제예요. 김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정말 김장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김장 속 버무리다가 사람 버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관계의 주제인 건 분명한데 네. 옛날 그 시어머니의 위세는 어디 가고 요새는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낮잠 깰까 봐 뒤꿈치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만큼 세상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어머니가 사실상 대접을 하는 마지막 며느리이자 대접을 받는 마지막 시어머니 세대거든요. 이 세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달라진 세대와 어떻게 함께 이 생애를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직결돼 있어서 사실상 시어머니들은 요새 새로운 관계의 진로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이 고민 쉽지 않은 고민이고요. 하나씩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시댁과 연끄는 며느리들이 적잖이 있어요. 많아요. 맞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아유 우리 며느리 10년째 컵백이도 못 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솔직히 옛날에는 시어머니 그렇게 호통치고 해도 다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말대꾸 따박따박하지. 네. 전화도 안 하고 안 보러 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어머니들은 위아래로 시집살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1년에 4번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아니더라도 네. 설 있죠, 설, 추석 있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생신 있죠. 맞아. 여기 4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하겠다, 나 안 가겠다 이러면 중간에 남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장 고생하는 거죠. 근데 며느리랑 시어머니 지금 입장을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그냥 연을 끊으면 괜찮겠지? 모든 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분명 뭔가 마음속에 후폭풍이 올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이 폭풍이 어떤 집은 열폭풍이고요. 어떤 집은 얼음폭풍이고요. 아유. 결국은 이런 상황이 관계의 단절이 딱 벌어지게 되면 시가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부부싸움을 하고요. 그다음 며느리하고 아들은 이 부부대로 또 싸움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며느리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여러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 100+ 알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 남은 생애 내내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이 결과를 두고 집집마다 요새 갑론을박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의 루트를 좀 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아보죠. 솔루션. 시댁 종살이 하기 싫어요.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한 며느리 어떻게 할까요? 긴 전쟁, 큰 결정, 둘 중 선택하라. 이게 참 너무 이 냉탕과 온탕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어머니가 사실상 이 고민 앞에 서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열불나는 상황에서 정말 열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고심 속에 아주 신중한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사이에 서 계신 건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는 이 어머니께서 내가 이대로 내 옛날 방침대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맨 끝 무렵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에 빠져 계세요. 혹시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하나. 맞아. 이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는 결국 아들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결정으로도 이런 고민으로 이어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 며느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기조, 곧 시어머니의 권위의 문제나 또 다른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 일찍 들어와서 고생했던 이 며느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또 다른 고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옛날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법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며느리가 그냥 물러설 며느리가 아니고요. 반드시 집안의 여러
타격을 입히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영향력을 갖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거잖아요. 어머니는 김장은 당연히 여자들 몫이고 그중에서 며느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고 반면에 며느리는 왜 남자들은 노냐 김장할 때 며느리가 뭐 시댁 종살이 하러 온 거냐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거 세대 차이가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보니까 이 완전히 강대강이에요. 네. 시어머니도 강하지만 이 며느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김장하다 말고 남자들 쉬는 거 보고 남자들은 손이 없냐? 그렇지. 왜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누워만 있냐? 왜 쉬냐? 이렇게 막 따지기가 이게 못 사 먹을 진짜- 때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 먹을 그거죠. 때. 네.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주 최강 고부가 만났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의 그 주장을 한번 좀 들어보면 며느리가 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일에 남녀 없다. 또 남자들이 가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사위와 차별하고 딸이랑 비교하는 거 부당하다. 또 이런 변화 제안을 무시한다면 나는 결코 이 가족에 반응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와.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모의 주장, 곧 시어머니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원래 가사는 며느리 일이다. 그리고 남자는 도와주는 역할이고 이 며느리 주장에 대해서 다른 며느리들을 하는 거 절반도 안 하면서 너는 왜 엄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두 분의 매치에서 지금 누가 강하냐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며느리가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강하냐면 네. 일단 의견도 주장도 강한데 네. 이 며느리는 결정하면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오. 안 온다니 바로 안 안 와버리고요. 와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이 중요한 건 남편도 지금 곧 아들도 며느리 편이거든요. 네. 어머니 가만히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쩌면 어떤 상황인가? 오히려 어머니는 약간 열세예요. 왜냐? 며느리가 침착한 거에 비해서 어머니는 이미 화가 굉장히 많이 나 계신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아들도 며느리인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게 제일 지금 고민인 거예요. 맞아. 왜냐? 내가 아예 결정을 해서 한 가지 기조로 나간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네. 이미 고민에 빠져 있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단 있는 며느리하고 이 100세 시대 동안에 남은 생에 평생의 전쟁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두고 이걸 전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인가 이 결정을 하시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어머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결단 이전에 용기가 어머니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봐도 며느리가 세요. 세요. 어? 네.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설명을 했잖아. 네. 어머니가 좀 혼내면서 이건 여자들의 몫이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했는데 된다. 그때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안 와버리는 거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시어머니는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거든. 이게 타협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연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김장 같은 일은 며느리가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거고 딸이랑 사위나 아들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기대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 지금. 맞아요. 이게 좁혀질 수 있을까? 너무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게 탄력 있게 붙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네. 지금 시대의 시어머니다움은 무엇이고 지금 시대의 며느리다움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건 어머니의 요청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너도 더 원하지 않는다. 다른 며느리들만 같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이 기조를 존중해달라라고 시어머니의 요청이 사실상 그 암묵적인 대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건 시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요새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들이 기존 세대하고 많이 경쟁하거나 혹은 많이 부딪힌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네. 지금 MZ 세대 곧 2030 그리고 40 초반까지 있는 며느리들이 앞으로 세대를 살아가야 되고 대세인 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리더의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리더는 반드시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이 대세가 이 어떤 지점에서 새로운 기점을 만들 것인가를 봐서 이게 필요하다면 또 수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한 가지 전환점 정도는 고려하셔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며느리들과의 긴 삶의 조우 이 부분에 있어서 평화의 기조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들에게 진심을 물어보자. 진심을 네 진심이 뭐냐? 진실 게임 좀 하자. 예. 지금 우리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실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며느리하고 어떤 점에서 이 며느리에게 들릴 이야기가 있을까 조금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다른 며느리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곧 다른 며느리들이 하는 것에 절반도 안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냐. 이런 그 뉘앙스가 있었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 누구에게 그러면 이 상황을 논의할 것인가. 혼자 결정하실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두고 논의의 대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일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며느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또래 혹은 나이가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요즘 며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걸까? 사실상 강력한 시어머니 밑에 여지까지 그 뒷길을 따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마음은 다를 수 있을 거란 맞아.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며느리의 거대한 이 한거에 저항해서 이 다른 며느리들은 동의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 편인지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머니가 워낙에 강력하시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물어보실 때 야 이렇게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이런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이 생에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떻니? 라고 한 번쯤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변화에 살짝 눈치를 보고 그래도 어머니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눈치를 본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께 슬쩍 와서 어머니께 딱 붙는다. 요거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기조가 아니라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냐는 방식으로 질문을 일단 다른 며느리에게 해보신다면 그들의 진심부터 어쩌면 변화의 또 하나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도 이제는 김장을 할 때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은 어떻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 다른 며느리들한테 물어볼 때도 누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인연 끊겠단다. 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요. 네.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답변보다 어려운 게 질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도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솔직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심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며느리들은 불만이 있어도 아마 한 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수용이 됐을 때 이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안정적 리더십이 또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들도 그래 그냥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거대한 새로운 폭풍이 불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결정을 할 때에도 사실 어머니 혼자의 결정이나 혹은 혼자의 의견보다 실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어머니의 리더십,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또 다른 방향에서 새 선택을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땐 며느리들에게 그 보관을 진심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며느리들의 불만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부 갈등은 남편이야. 남편이 가운데서 중재만 잘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장 할 때 누워 있다가 보쌈 먹을 때 와서도 김치 맛있네만 해줘도 되는데 야, 너무 짜잖아. 에이, 젓갈이 더 들어갔어야 돼. 뭐해?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보쌈 다 집어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사연 들으면서 아니 며느리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머니가 가서 넌 누워 있어라 해도 그래. 누우면 안 되죠. 옆에 앉아 있어야죠. 근데 그 역할만 충실해도 돼. 다 끝나고 김치 먹고 아이고 어머니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우리 와이프 오늘 고생했어. 그렇지. 이게 잘한다. 근데 여기 없는데 어떻게? 뭐가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거 옛날 사람.
왜냐하면 지금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따로 이런 그 챙겨주는 마음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공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며느리가 요청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 후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이렇게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과 역할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이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이 괜찮은데 일이 많아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남녀를 불공평하게 또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며느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라 네. 제가 볼 때 이때는 아들이 좀 나서 주셔야 돼요. 물론 어머니가 무서울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이 아들이 침묵한다면 나중에 결국 아내와의 불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고부관계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결국 내 어머니 아버지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실 거고 내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울 거고 나중에는 아이들을 이 현장에 데려가는 건 역시 굉장히 살얼음판 속에서 아이들과 조우하게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관계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용기를 거대하게 내시든지 또 한 가지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참에 우리가 가족 전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든지 아니면 분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들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시어머니도 본인이 며느리 때 한 일에 비하면 이 며느리한테 시킨 일은 택도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며느리가 요만큼 일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나죠. 아마 그렇죠.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어요. 괘씸하다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며느리는 그 시댁에서 느낀 일이라 감정이 좀 크게 올라오는 게 아닐까 싶은 게 괜한 것도 뭐 시댁에서 당하면 좀 서럽다 하더라고요. 뭐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왜 나는 일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다들 결혼해서 며느리 살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보호막이 없어진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우주에 나 혼자 동떨어진 느낌,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사실 이게 어쩌면 거대한 새롭게 적응해야 될 구조의 한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데 누군가는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 끝에 적응 끝에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거고 이 며느리도 지금 이 악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거고 아들 역시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결국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대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시작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명분을 주자. 이게 며느리가 지금 절연을 선언했죠. 그런데 이 절연을 선언했다기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작정을 한 거거든요. 작정을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잃을 것도 각오한 거예요. 잃을 것도 각오했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실제 이 며느리도 나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속상함이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왜냐? 이 일이 길어지죠? 그러면 상처는 상처대로 길어지고 깊어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찢어지고 이 이야기가 생신 때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 이야기는 그 남아있는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큰 폭발점, 대척점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은 빨리 결정하셔야 되고 가능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일단 변화를 선택했다. 며느리가 들어올 공간도 마련하셔야 돼요. 명분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마감이 될 거예요. 근데 공간도 마련하고 명분도 준비를 했는데 도통 전화를 안 받아요. 며느리가 연락을 끊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도 자존심 많이 상하실 거고 연락해도 계속 안 받는다면 그 갈등 더 심해지거든요. 이럴 땐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주변에 다른 여러
인간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인권 맥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도 있죠. 또 네. 다른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여럿일 경우에는 또 친한 며느리들이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하거나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며느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결정하셔가지고요. 위로이자 동시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당신 자리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얘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함께 올 만한 하나의 특별한 자리를 그 행사가 있을 때 함께 모이자 하고 그 며느리가 그 다른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했던 그 일들을 대신에 새롭게 변화된 지점에서 역할 배분을 하면 그 역할에 따라 자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아들도 들어와요. 사위도 들어와요. 며느리들도 들어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말 그대로 긍정적 구조 조정이 일어났다는 걸 며느리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께 요청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대신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는 분명 쉽지만은 않으신 일이긴 하지만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며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럼 절반 정도는 이미 해내신 거고 꼭 새로운 변화에도 잘 도전하시고 잘 해결해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꾸짖는 것도 있지만 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지만 그런 역할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어른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만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역할이 아니라 더 큰 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왜냐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많이 튀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울타리가 더 넓어져야 되고요. 그 품도 더 커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지금 긴 싸움보다 큰 결단을 하셔야 되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저는 큰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그 역할을 해낸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며느리도 기꺼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주일이 될 텐데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